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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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매연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구한솔 이아린. 양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허청 특허 심사를 맡고 있는 발명을 사랑하고 발명가를 존중하는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정부기관인 특허청에 입사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저희 특허청을 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 특허청에는 수많은 그 훌륭한 심사관들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 또 명사로 또 인정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특허청은 제가 특허청 입사한 이유는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고 뭐 했을까요? 첫 번째 직업이 아저씨란다. 제가 처음에는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선박을 만드는 설계하는 그 엔지니어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회사 생활을 횟수로 하면 한 34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엔지니어로 한 15년,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특허청에 들어온 거는 이제 19년 됐죠. 됐는데 제가 그 특허청 입사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고 사실은 이제 이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어요. 거제도에 있으면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조금은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애는 커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국가 자격증 중에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특허청에서 마침 이제 특채를 모집하는데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심사관을 모집한다라는 특채 공고가 있었어요. 또 그것도 대전이니까 대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논의를 했죠. 어떻게 할 거냐?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특허청에 왔지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공무원은 어차피 이제 국가에 일을 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제 지식을 국가에 좀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원하게 됐고 또 다행히 또 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또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네. 특허청은 어떤 기관이고 심사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아닌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랍니다. 이런 질문 좀 처음 받아보는데, 첫 번째 이제 특허청은 어떤 기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일단 특허청 하니까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점, 특허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특허청이라니까 일반 사람들은 특허만 혹시 뭐 심사하고 특허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특허청은 이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 신안 요렇게 네 가지가 이걸 이제 통틀어서 산업재산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권리를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지식재산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보호할 거냐라는 그런 세 가지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또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저 특허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을 했지요. 크게는 넓게는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드린 산업재산권, 네 가지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음악이나 뭐 미술,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한테 권리를 주는 거죠.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최근에는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누군가가 내 걸 뺏겨서 영업을 하고 할 때 그 부정적인 행위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부정경쟁 방지법. 그다음에 영업비밀보호법.
그런 것들. 그다음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초상권이라는 걸 알죠? 예. 초상권 뭐 자기 연예인들 뭐 몰래 사진 찍고 하는 거 그건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문화 법으로는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법으로 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이제 주는 그게 한마디로 이제 퍼블리시티권인데 그것도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특허청에서 일을 소관 업무입니다. 그 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요. 그 외에 모든 거는 저희 특허청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심사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관이 되려면 일단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든지 안 그러면은 석사 학위를 받고 2년 동안 해당 그 업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학사 학위를 받고 4년간 해당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고 그다음 우대 조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변리사나 그 저 같은 이제 기술사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셨어요. 특허청은 심사관 말고 다른 분들은 안 계시느냐? 당연히 있죠. 그 저희 특허청은 그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저 특허청장님을 비롯해서 약 1,8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800명. 그 중에 제 같은 이제 심사를 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이런 심사라는 심사관이 한 1,150명 정도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출하고 활용하는 그 정책 수립하고 그런데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심사관 1,150명 중에 그 자격증을 박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53% 거의 반 이상이 되는 전문적인 그런 공무원 기관이지만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저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야 나도 그러면 특허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살짝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특허청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특허청은 개인의 전공 분야에 일단 전문성을 갖춰주고 그다음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 했으니까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직접 발명을 출원하는 것과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경우 심사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런 질문은 우리 저 일반인들 어른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생한테 받기는 제가 처음이에요. 야, 이거 정말 이것도 예리칼한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리사를 통하면 수월하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심사할 때 차이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 자체 발명 기술만 보고 저희들은 심사를 할 뿐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걸 글로서 표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잖아, 그죠? 예, 그거를 뭐 실물을 갖다 주고 보여주고 뭐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로 써야 돼요. 서류주의고 이 모든 걸 글로서 쓰기 때문에 그 글로 써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사관도 이해시켜야 되지만 기술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다가 법적 용어에 맞게 법적 표현이 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거절을 이유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특화된 전문가인 변리사가 아무래도 하는 게 조금 수월을 하고 조금 그 도움은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저희 특허청에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허로라는 이제 그런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전자 출원하는 쉽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특허청 홈페이지만 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국 각지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보면은 공익 변리사분들이 또 이제 그 있습니다. 공익 변리사가 뭐냐면 우리 국선 변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무료로 뭐 해주고 하는데 우리 저 전국에 이제 상공회의소 이런데 저기 보면은 이제 공익 변리사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면은 또 좋은 양질의 어떤 효과를 또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 공익 변리사 제도 있는 거 아시고 꼭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변호사 인터뷰를 하면서 네. 형사와 민사 등 재판의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 심사관님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특허 재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민형사 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허 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떤 대처가 이루어지는지 사례가 있나요? 야, 갈수록 이 질문들이 아주 이게 차원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같은 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개개인 간의 싸움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제 국가가 이제 판결할 형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종국적으로는 사람이죠. 근데 특허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재판 절차를 밟고 하지만 그 대상은 특허 발명,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변리사 질문도 하셨는데 변리사 있고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하고 변리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변호사는 이제 민사, 형사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관련되는 거는 이제 변리사가 이제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변리사는 한글은 앞에 변자는 똑같는데 한문이 달라요. 한문이. 예, 이게 변자가 달라요. 이게 보면은 이게 좀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면은 이 변호사의 변자는 가운데에 이제 실사자 가운데에 말씀원자가 있어요. 말 있고, 변리사의 변자는 이게 실사자에 칼도방이 있는데 이게 분별할 변자. 그래서 같은 변호사, 변리사라서 변자가 똑같냐?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지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특허 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떤 대처가 진행되느냐 하신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3심 제도라는 게 있죠. 자, 지방 법원이 제1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항소 할 경우에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잖아. 그걸 항소라 그러죠. 항소가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대법원. 맞습니다. 그 가는 걸 이제 상고라 그러죠. 그건 이제 3심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특허 재판도 똑같습니다.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심사 단계인 저는 안치조회가 0심이고, 여기에서 이제 불복을 하면은 심판으로 가잖아요. 심판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특허 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방법원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거기가 이제 1심이 되고요. 그다음 거기서 불복하게 되면 일반 법원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특허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또 불복을 해서 3심을 가려면 어디 가냐? 그거는 대법원 똑같아요. 일반 법원하고. 그래서 대법원, 특허 심판원, 그 다음에 특허법원, 그 다음 대법원. 그렇게 3심 제도 똑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관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네. 발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심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특허증이 왔으니까 발명하고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요? 발명은 만들어내는 거고, 예. 특허는 만들어낸 걸 인정해주는. 맞습니다. 100점이에요. 자, 특허라는 특허는 권리를 주는 거죠.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일종의 또 재산권인데 형체가 없다고 해서 무체재산권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럼 특허를 재산권인데 얘의 대상은 뭐냐 이거죠. 그 대상이 바로 발명.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 심사관한테 발명은 뭐라고 하는데, 일단은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하고 일반 우리가 사전에서 얘기하는 발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전적 의미하고 특허법적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하린 학생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허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이시죠? 예.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해야 한다. 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예, 이렇게 이제 법적 용어는 다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로 도출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야 되는 대상. 그것을 저는 발명이라고. 그 아까 우리 이하린 우리 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 자체는 당연히 발명이 되죠. 그거를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신규성이다.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면 신규성. 그건 당연히 발명의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을 발명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또 조금 낮은 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종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정말 뛰어나게 상상조차도 못할 정도로 개량 발명하는 것. 그것도 그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혀 새로운 것은 우리가 그 특허법에서 용어로는 신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있는 그 종래 기술을 개량한 발명. 이것도 아주 좀 효과가 엄청 좋아야 돼요. 예. 누구나 아무나 하는 그런 발명이는 안 되고 그런 어떤 발명을 이제 진보성이 있다 하거든요. 예. 그 발명도 우리는 발명으로 보고 특허로 줄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그 발명들은 어떻게 되냐면 발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발명이 그 속에 있다 이거죠. 발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불편하다는 만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뛰어난 발명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불편한 점을 메모를 하고 그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는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는 그게 진정한 발명이다. 그러니까 발명을 생활화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 그런데 그까지 하는 게 이제 뛰어난 발명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어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일상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발명이 숨어 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간을 내서 그쪽으로도 접근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재미나는 발명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자기는 핸즈프리라고 하면서 손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머리띠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얘는 국자인데 국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짧으면은 국에 빠지잖아요, 그냥 국그릇에. 그래서 얘는 부력을 이용해서 붕붕 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발명의 자격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쉽죠. 요거다. 이건 단순한 결합이 그냥 편리만 할 뿐.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효과가 발휘가 안 돼. 요거는 기술적 부력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기술적 효과가 이런 것들이 일상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발명할 때도 좋겠죠. 또 샘플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자, 요런 거.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라면 뜨거우니까 뜨거운 라면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예. 뜨거우니까 이제 이걸 식히기 위해서 일반 우리 선풍기 있잖아요. 그것은 나무 젓가락에 연결을 했어요. 예. 이래 되면 이제 각각의 고유 기능만 나타나지 뭐 물론 빨리 식히고 경상도 사람에서 대푸고 이러는데 식히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마우스인데 마우스는 그냥 이제 포인트만 체크하는 그게 아니고 키보드까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두 가지가 한 기계에 정기적인 회로나 이런 장치에 의해서 연결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특허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대충 발명이 뭐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자, 제가 또 이제 그 조선소에 있다가 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 나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거북선이 원래는 그 전에 판옥선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거북이 등을 엎친 판옥선에다 거북이 등을 엎친 게 거북선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발명의 단계에서 말할 때 개량 발명이라 말을 했죠. 그게 속하는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에 특허청이라는 게 뭐 발명 도감이나 이런 뭐 청이 있었다면 특허를 받지 않았나 이수신 장군님께서 특허를 받지 않았나는 또 생각도 가져보고요. 우리 선조들의 발명은 또 좋은 게 많아요. 이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자, 이게 자격루입니다. 자격루 다들 아시죠?
자, 물시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이제 물시계예요. 요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요 물시계에 이제 구슬을 떨어뜨리고 해서 자명종 시계까지 15까지 알리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구조 역할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도 아주 월등한 우수한 개량 발명에 속하는 거다. 이런 것도 아주 우리 선조들의 좋은 발명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처구기 근데 단순한 그냥 원통이에요. 그게 빗물 담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발명이냐? 근데 이게 엄청난 발명입니다. 자, 이 그 처구기의 모양, 지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높이는 어떻게 가져갈 것에 따라서 빗물이 고이는 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큰 거럭이 넉넉한 거럭이 차면은 빗물이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요. 그다음에 너무 좁고 길게 하면은 그 빗물이 그 안으로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최적의 지름과 높이를 만들어낸 게 이 처구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구기가 지름이 14cm이고 높이가 32cm인데 그 WMO라고 세계 기상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량계를 제작할 때는 표준 지름이 13cm에서 20cm로 해라라고 권고를 해서 그게 우리 선조들은 1442년에 무려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그 최적의 치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단한 우리 선조들 대단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퀴즈 한번 드릴까? 우리 저 병뚜껑 있잖아요. 병뚜껑 주위에 둘레에 톱니바퀴 있죠. 그 톱니바퀴 모두 몇 개일까? 30개. 그럼 퀴즈.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수만큼 돼야 돼. 그 개수보다 넘어나면 너무 꽉 짜여지 갖고 저게 병이 깨질 수가 있고 너무 그 숫자보다 느슨하면은 가스가 셀 염려가 있어서 그 개수 20몇 개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최적의 숫자. 그것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숫자로서 엄청난 효과를 낼 때는 그것도 특허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 뭐 참고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꿈은 방송 PD입니다. 심사관님은 현재 내시 특허청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네.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다룰 만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2018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430여 편을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첫 번째는 그 영화 배우 이천희 씨라고 있어요. 이천희. 그분이 저게 뭐냐면 강원도 원주에 공방을 차려서 이 가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휴대가 가능한 조립식 가구라는 걸로 이제 특허 출원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또 왜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인터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 뭐 아마 태어나기 전인가 모르겠는데 드라마 그 대하 드라마 뭐지 그게 이름이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장영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 특허청 이미지에 딱 맡아서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저게 조금 이제 그분이 이거 방송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윤호윤호 알죠? 예, 윤호윤호가 만드는 뭐 아주 이게 간소화된 케이크인데 그 케이크를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윤호윤호도 한번 만났었고요. 그분도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는 중요한데 팽수 여러분들 팽수 알죠? 팽하이라는 팽수 원래는 그게 이제 EBS 교육방송의 이제 캐릭터로서 사실은 그 팽수는 EBS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걸 먼저 해서 상표권으로 출원을 했어요. 근데 특허는 중요한 거는 먼저 출원을 해야 돼요. 상표도 마찬가지로 먼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일단 임자인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그 이전에 누군가가 널리 쓰고 있었는데 왜 네가 그거를 먼저 출원하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선출은 등록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미 알려져 있는 상표 같은 거는 그 사람만이 그 상표 출원을 해야 된다. 해서 그 팽수가 상당히 그 이슈가 됐는데 그 어떤 상표의 선출원에 대한 국민들이 알리는 그런 홍보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민서 우리 저 기자단님께서 이제 추천해 보고 싶은 거 뭐냐는데 저는 학생 발명 그걸 추천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국에는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또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명을 이제 좋아하고 그 사랑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주 발명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하고 또 거기에 성공한 CEO들도 많아요. 젊은 CEO들. 그런 분들도 만나서 한번 인터뷰해 보는 것도 같은 동년배에서 바라보는 발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심사관님은 조선공학을 전공하신 뒤 특허법무대학원에서 특허법무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특허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 특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법이 너무 싫어. 그래서 문과보다 이과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공학이라는 과를 갔는데, 그리고 또 특허청에 올 때는 특허 1도 몰랐어요. 특허에 대해서 1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공학이라는 전문 지식만을 갖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특허 공부도 하게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자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법무대학원에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법무대학원에 그 당시 그 뭐 40 넘어서 갔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아빠가 특히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빈둥빈둥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은 자녀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빠도 업무를 마치고 야간에 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자녀들도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대학원을 또 다녔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잘 커서 지금 사회에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세계 1등이잖아요. 예. 그걸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훌륭한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을 제가 심사를 했는데, 예, 그 기술이 지금은 이제 각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로얄티를 받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심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 심사를 하면서도 이거를 이제 전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그 공무원 심사관이라고 심사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전국의 조선공학과가 있는 대학생들 캠퍼스 그 학생 발명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 명세서 쓰는 방법도 좀 하고 그 대회를 열은 거죠. 예, 그 대회를 열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우리 다른 기관에다가 할 수 있도록 넘겼는데 그런 걸 하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또 여력이 된다면 지금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좀 찾아가서 뭐 해볼까 하는 생각도 그냥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혹시 뭐 연락 주실 분 주세요. 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보통 10에서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후에 처리되지 않는 신청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완전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변리사 같아요. 예. 우리 양태호 저 기자단님. 자, 그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보통 10개월, 11개월 보통입니다. 예, 평균이에요. 우리 산업 분야마다 다 달라요. 예, 다른데 저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후에 처리되지 않는 신청권은 어떻게 하느냐? 처리되지 않는 신청권은 없습니다. 우선 그 심사 청구를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심사를 다 해줍니다.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 뿐이지 심사 청구 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뿐이죠.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10개월에서 11개월은 첫 번째로 심사관이 그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보면 10개월에서 11개월에서 등록받는 기간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예, 등록은 또 그다음 절차를 받다 보면 어떤 거 빠른 거는 바로 심사하자마자 등록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고 서로 이제 서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길게는 뭐 1년, 2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1년, 2년 넘게 기다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또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허 제도에는 또 우선 심사 제도라고 우선 먼저 해주는 심사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람료를 조금 더 내고 하는 그런 조건들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또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미래에는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슷한 지식재산권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질 텐데
해결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4등이죠. 그 지식재산 출원하고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몇 년 전에는 이제 등록 200만 호 달성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이 누군가가 내 특허를 뺏겨서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민형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되죠. 그 특허 침해 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형사상의 소송인데 특히 이제 민사상의 소송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이제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만 뭐 신용회복 청구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에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손해배상을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더 심하게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무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적인 소송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형사는 뭐 바로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또 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민사상, 형사상에 이제 뭐 처벌을 받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 저 아까 특허 심판원이라고 있었죠. 제 1심에 특허 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분쟁 해결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권리는 저 사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사람의 권리에 속한다. 내가 먼저 했다. 응? 그다음에 또는 반대로 나의 권리는 저 사람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 권리 심판과 소극적 권리 침해 심판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 범위 확인을 해주는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특허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초반에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 우리가 출원하는 많은 수출업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들이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IP 데스크라는 또 제도를 각 그 나라에 이제 해놨어요.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식재산 대사관이다. 그 IP 데스크가. 그래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또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특허청 입사를 꿈꾸는 학생이나 특허청 심사관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뭐 책도 많이나 읽었습니다만 책 중에 이 질문을 받고 생각나는 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른들의 동화책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거기 저는 상당히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세상의 여러 그 모습들을 다 본 후에도 그 동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낀 점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이제 서로에게 길들여지잖아요. 예. 그 길들여지는 게 아주 좋은 의미예요. 거기 나아가서는 이제 존중과 또 배려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가치라는 거는 가치 있을 때 더 이제 그 빛을 발한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의 거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속에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릇,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속에는 완전히 빈 그릇. 그래서 빈 그릇은 그 상대방의 의견을 다 담는,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차 있는 그릇은 또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은 살면서 이제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찾아가는 게 또 인생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허청에 있으니까 항상 창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은 늘 삶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얘기 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올 때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 이런 것들 다 결정의 연속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신념과 지혜를 조화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념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면 된다라는 게 신념이고, 지혜는 되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화롭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화롭게 그거를 해석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4시의 특허청 아까 제가 했는데 왜 4시냐고 했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4시에 너를 만나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그 4시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10시부터 상당히 설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들여진 오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